자, 주관적 병합은요, 우리 이시훈 선생님 책에, 다른 교수님 책도 그렇고, 우리 법전 편제 자체가 좀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굉장히 못 찾으세요. 못 찾고, 또 이시훈 선생님이 이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써놓으시지를 않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주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 주소를 찾고 나면, 그리고 그 구분점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적용 범위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왁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왁구대로 가면 되고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우리 법전을요, 우리 당사자 부분 나오는 부분 있죠? 당사자가 1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그래갖고 우리가 다 봤던 조문들이고요. 이제 2절에, 이제 1절 중에서는 이제 선정 당사자만 안 받고 2절에 65조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공동소송이 나와요. 2절에 이제 공동소송이 나오고 여기에 통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전 편제가 소송 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라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참가에 관련되는 건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쓰실 때도 참가에 관련된 건 한꺼번에 써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당사자의 복수다 그럴 때는 당사자가 아닌 것은 빠져야 돼요. 그죠? 빠지고 별도로 서술되는 게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조 참가예요. 그러니까 단순 보조 참가나 공동소송 보조 참가도 참가의 일종이지만, 즉 다른 사람 간의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끼어드는 것이지만 당사자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당사자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질적인 거 하나가 이제 선정 당사자인데, 선정 당사자의 경우도 좀 이따 이제 필기를 하겠지만요. 선정 당사자의 경우도 임의적 소송 담당의 일종이지, 그게 사실은 이게 여기에 들어올 내용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그 선정하는 자들이 여러 사람이어야 되니까, 즉 공동소송을 할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쓰여졌을 뿐이지 사실은 조금 약간은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고, 그 다음에요. 소송 참가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법전을 한번 끊어보세요. 71조부터 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까지가 그게 보조참가에 관한 얘기고요. 사실은 79조부터 83조까지 그까지가 당사자 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84조부터 3개의 조문은요. 소송 고지에 관한 거예요. 이건 다시 또 보조 참가와 주되게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 참가 부분은 세 부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법전 자체가요. 자, 당사자 참가 부분을 보시면은요. 79조에 독립 당사자 참가가 있고 81조에 승계인의 소송 참가, 82조에 소송 인수가 있고요. 83조에 공동소송 참가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 참가하는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 독립 당사자 참가하는 경우하고 공동소송 참가하는 경우하고 또 승계 참가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인수 승계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 그거는 요 소송 승계, 참가 승계하고 같이 서술하기 위해서 그냥 조문을 여기 껴놓은 거예요. 주된 본질적인 건 같기 때문에. 다만 참가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우선 어제도 우리가 객관적 병합할 때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으로부터 출발했고 나중에 병합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주관적 병합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원시적으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후발적으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원시적으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는요. 당연히 이건 공동소송 형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죠. 제소시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그렇고요. 그 요건은요. 객관적인 요건은 청구병합에 있어서의 원시적 병합 요건인 동관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복수니까 주관적 요건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계속 봤던 65조 공통, 동일, 동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문과 후문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65조 요건이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쨌든 원시적 병합이 원시적으로는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동종 절차는 25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할 공통과 관련해서는 요 25조의 우리 관련 재판적에서 2항에서 이걸 봤었고요. 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재판적이 당연히 인정됐었고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따져서 재판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공동소송의 요건이고요. 65 주관적 요건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발적 병합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소를 잘 찾아 나가야 돼요. 자, 후발적 병합은요, 어떻게 구분점을 찾아 나가느냐면, 당사자, 소송 절차 내에 있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교환된다든지 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가 있고, 병합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구분점 시작이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가 바로 당사자의 변경이에요. 변경이고요. 그걸 당사자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삐짓고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거를 당사자 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가라고. 자, 이 당사자의 변경은요,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할 때부터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 구분점으로 다시 나뉘어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건 뭐냐면, 본안적 격의 이전이 있느냐. 즉,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 즉, 실체법상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어서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가 여부. 즉, 그것은 효과상으로는요, 변경된 당사자가 그 전의 소송 상태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의 효과로 드러나게 돼요. 자, 요건상으로는 이렇고요. 효과상으로는 이래요. 자, 이거를 통해서 뭘로 나뉘냐면 본안적 격의 이전이 있는 경우가 바로 소송 승계고요. 다른 말로 법정 당사자 변경이고요. 요게 없는 게 바로 순수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요런 사유 없이 순수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본안적 격 이전이 없는 거죠. 자, 소송 승계는요, 어제도 우리가 변론종교로의 승계에 대해서 봤었는데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자, 여기도요, 교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교환적 변경되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 당연승계가 있고요. 즉, 이거를요,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안 나누고 사실은 여기서 그냥 포괄승계, 특정승계 해도 돼요. 포괄승계, 특정승계 이렇게 그냥 나눠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좀 엄밀하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소를 정확히 왁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승계가 있고요. 당연승계 여러분 전에 보셨어요. 이게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고요. 사실은 당연승계도요, 수계 신청을 밖에 있는 놈이, 승계하는 사람이 해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가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이게 엄밀한 구분을 하자면 이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거냐 제3자의 의사에 의한 거냐 하면은 나뉠 수가 있어요. 당연승계도.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송승계 중에는 참가승계가 있고 인수승계가 있단 말이죠. 참가승계는 제3자의 의사에, 승계한 제3자, 특정 승계한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참가승계고,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인수승계는 승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안 들어올 때 안에 있는 당사자가 끄집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수승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요 개념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인수승계란 말이에요. 인수승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교환적 인수고요. 교환적 인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형태에는 이 인수승계 중에 추가적 인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추가적 인수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학문상으로는요, 아주 위치가 애매해요. 원래는 당연히 인정돼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시훈 선생님 책을 어떻게 쓰냐면 추가적 인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정을 한다 이렇게 쓰세요. 근데 그 추가적 인수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추가적 인수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긍정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요. 원고가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어요.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요. 소송 계속 중에 3천만 원만 떼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병이라는 놈이 그거를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를 해버려요. 그럼 보세요. 지금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가 이전이 있죠. 이전이 있는데 전부 다 교환돼서 이렇게 완전히 전부 이전된 게 아니라 일부만 이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그 당사자도 역시 끌고 들어오면 당사자가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있던 피고가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같이 왜요?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나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은 이 사람이 지금 채무 가지고 있고 3천만 원은 이 사람이 채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로서는 둘 다한테 승소를 해야 결국은 만족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당사자를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고가 그 사람을 끄집고 들어오면은 그게 추가적 인수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의 개념에 있어서 추가적 인수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우리 판례가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거든요. 나중에 보실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쓰시는 추가적 인수라는 개념 그리고 많은 학자분들이 그 개념을 그 추가적 인수라는 개념을 그곳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사용을 하세요. 확장해서. 그리고 그 확장해서 사용하시면서 그 부분을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추가적 인수의 개념이 실체가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일부 이전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진짜 추가돼야 될 경우 요때하고는 조금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대립구도가 이렇게 긍정설과 부정설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분점을 질 때는 여기서 추가적 인수 요게 개념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개념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나중에 있고요. 자, 이게 추가적 인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제 변론종교로의 승계인에서 봤던 것 같고 또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넓히려고 하는 지점 있잖아요. 점유등기 승계에 있는 경우에 무조건 넓히시려고 하는 거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요.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도 야, 임의적이니까요. 우선 이것도 뭐 교환적, 추가적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처음 구분을 시작을 할 때 명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명문이 있는 경우에도 교환적 변경이 있고요. 추가적 변경이 있고요. 자, 명문이 없는 경우에도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단 말이죠. 청구 변경도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이 있듯이 똑같아요. 당사자 변경도.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는 거고요. 자, 명문이 있는 교환적 변경이 뭐냐 하면 피고 경정이에요. 90년에 도입된 피고 경정이고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우리 이 피고 경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사자 능력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그죠? 홍문혁 선생님 얘기가요. 피고 경정설 이래 갖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으로 새로 90년에 입법됐던 것이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고요. 이것은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게 다수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예선 공동소송인의 추가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게 70조에서 인정이 됐고요.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에 무슨 승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같이 권리 의무가 같이 공통으로 귀속하는 거지 그게 승계가 있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끄집고 들어올 땐 그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란 말이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추가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명문이 없는 경우에 교환적 변경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협의의 임당변의 문제예요. 협의의 임당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허용 문제인데 자, 우리 학설은요. 요 교환적 변경만 따로 딱 떼가지고 요걸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해결을 안 하고 요 광의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대한 허용 여부로 즉
광의의 문제로 해결을 해요. 즉 허용 여부라든가 허용될 경우에 그 실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라든가요. 그 다음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까 여기서 고유피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시킬 수 있겠는가? 통상 공동소송인을 추가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단 말이죠. 요게요, 근데 자 우리가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라는 게 있고 추가적 공동소송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논의의 구분점하고는요 약간 평면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와 제3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다 그 논의 영역 속에 들어가요. 추가가 되기만 하면, 늘어나기만 하면 당사자 의사의, 당사자 변경의 형태이든 당사자 참가의 형태이든 그걸 가리지 않아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라는 그 논의의 지형이요. 적용 범위가요. 그래서 이런 원래 이게 제대로 된 구분점인데 이것과 그 논의가 교차를 하면서 충돌을 빚어요. 약간 충돌을 빚는데 충돌되는 건 아니고 적용 범위가 겹치는 거예요. 적용 범위가 겹치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란 말이죠. 이것도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에요. 근데 이건 어차피 명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를 허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사실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분점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임당변의 문제와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책을요 625페이지를 펴보세요. 625페이지를 펴시면은 추가적 병합이 나오죠.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나와요. 그쵸?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주에 625페이지 각주에 80-885에서는 불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에요. 그런데 668페이지를 펴보세요. 668페이지를 피시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허용 여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각주 3번을 보세요. 똑같이 80-885 판례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뭐 안 된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 안 된다 그런 예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가 허용 안 한다 이런 예로 나오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판례는요 어쨌든 이걸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문제로 보지만 어쨌든 요 지점이 겹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차하는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지금 판례가 언급이 똑같은 판례가 언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푸실 땐 그럼 어떻게 푸시느냐 임당변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주관적 추가적 병합으로 푸세요. 요거에 대한 논의로 푸세요. 명문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 저 임당변에 대한 견해 대립으로 푸시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긴 해요. 똑같이 통설은 긍정하고 판례는 부정하고 이런 형태인데 명문에 없으면요. 근데 요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 제기하실 때는 요걸로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주관적 추가적 병합 문제로요. 요거 이해되시죠? 적용 범위가 겹친다는 거요. 왜요? 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문제의식은 참가나 변경 이걸 전부 다 불문하고 어쨌든 당사자가 늘어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 평면이 약간 다른 지점이에요. 자, 이게 당사자 변경이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사실 언급이 됐던 거고. 자, 이제는요. 당사자가 참가하는 형태, 요게 문제가 돼요. 자, 당사자가 참가하는 형태에도요. 교환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교환적 참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참가 승계예요. 참가 승계. 참가 승계에서 교환해 갖고 들어오는 경우,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원고가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데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그 대여금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면 이 사람 나가고 그 사람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이 둘이 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공유하고 있거나 같이 공동기속하는 그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환이에요. 이게 교환적 참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아요. 참가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참가 승계고요. 요게 이제 81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 승계에서도 사실은 수개인이 참가 신청을 하면 요런 경우예요. 사실은 승개인이 수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죠. 근데 뭐 요거는 그냥 CF고요. CF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명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명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명문이 있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틀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치가 어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자세히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구분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명문이 있는 경우는요. 우선 당연히 이 참가 승계도요.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채권을 팔아먹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하기를 뭐 다 양도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양도했을 때 그 사람도 같이 공동원고로 들어와야겠죠. 양수인이요. 그런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참가 승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인이 되기 위해서 참가하는 공동소송 참가가 있어요. 요게 83조고요. 자, 요거는요. 가장 본질적으로 원래 유사피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 기파력이 확장되는 사람, 내지는 반사요. 요런 사람들을 위한 게 원래 공동소송 참가인데 그러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곧 당사자 참가 부분에 이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자, 독립당사자 참가는 79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 권리를 주장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 저놈하고 지금 내 권리를 침해하려고 지금 저걸 하고 있다. 수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야겠다. 둘 다를 상대로 해서 들어와야겠다라고 하는 사회방지 참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원고하고 피고하고 지금 통모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자, 명문이 없는 경우가 이제 빠진 게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통상공동 소송인의 참가가 지금 논의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통상공동소송이 될 경우에 참가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참가를 하는 거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요게 이제 논의에서 지금 빠진 건데, 빠진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유사필, 고유필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요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문제인 거예요. 명문 없는 경우에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문제로 되는 거고요. 자, 요런 틀을 가지시고요. 이제 빠진 게 뭐냐 하면 보조 참가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단순 보조 참가죠. 단순 보조 참가고 요거는 71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고지 얘기가 빠졌고요. 소송고지도요. 뭐 기판력 확장을 위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주되게는 참가적 효력을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가효가 문제가 되고요. 참가적 효력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이건 뭐냐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러니까 그 개념상 이 보조참가를 하고 났을 때 참가적 효력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요. 78조 요게 지금 논의에서 빠졌고요. 요건 당사자의 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는요.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당사자가 빠졌고요. 선정 당사자가 53조, 54조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계속 봤듯이 임의적 소송 담당에 명문이 있는 경우 추자선 중에 선이고요. 그렇죠? 추자선 생각나시죠? 추자선이요? 추심인 배서인, 피배서인, 자산관리공사, 선정 당사자 이렇게 명문이 있는 임의적 당사자, 임의적 소송 담당 이렇게 했었죠. 자, 요게 기본적인 구분하는 틀거리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소송 승계하고 임의적 당사자 변경만큼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명문 있는 것들의 법적 성질이 뭐구나. 이 피고 경정하고 필공초 예선공초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명문 있는 경우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명문이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문제의식은 저 당연승계 긍정설 부정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특정승계에서 문제인데 특정승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변론중결 후에 승계인 할 때 했어요. 그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보조 참가에서는 이제 참가적 효력이 뭐냐, 내지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소송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그 판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원고 측에 도로공사하고 같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가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가입을 하면서 보조 참가를 상고심에서 지가 보조 참가하면서 상고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게 보조 참가가 우리 판례가 인정된다 그랬는데 이게 논란이 지금 된단 말이죠. 논란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수험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판결 이유증 내지는 이슈 선생님이 각주에 써놓으신 것처럼 참가 그 법률상 이해관계 부분을 확대시킨 것,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부분을 우리 판례가 확대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조 참가의 경우에요. 그 나머지 경우는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개념들만 알고 계셔도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러고 나면 자, 당사자가 복수가 됐어요. 원시적으로 당사자가 복수가 된 경우는 공동소송이에요. 그죠? 공동소송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이렇게 당사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는 그 역시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즉 뭐냐면 그 병합의 형태가 과연 어떤 형태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학문이 발전하면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은 간단하게만 스쳐 넘어가고, 그리고 견해 대립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부각은 안 돼요. 부각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참가 승계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소송 승계 같은 경우에 그 후에 소송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우리 학계에 있어서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여러 가지 병합 형태를 가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결국 이게 객관적 병합처럼 결국은 단순 병합이 있는 거고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이 있는 거예요. 취급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단순하게 병합되어 있는 형태 중에 합의락정 요구에 따라서요. 통상공동소송이 있는가 하면 이건 합의락정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이 통상공동소송을 지배하는 것은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이자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이라는 기본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이 필요한 거고요. 자, 합의락정의 필요성이 있는 소송이 이 단순병합 중에서는 요 예비적 선택적 병합도 합의락정 필요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와요. 그 다음에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점은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을 왜 병합 형태 속에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공동소송에서 통공하고 필공하고 예성공동소송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는데 왜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을 갑자기 끌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도 결국은 그 병합 형태가 그 특이한 병합 형태인 거예요. 특이한 병합 형태인데 결국은 세계 소송이 단순하게 병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단순 병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합의락정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공동소송은 아니죠. 그게 공동소송인이 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소송 파트에서 설명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병합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필수적 합의락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헌법 37조 2항에서 법문의 규정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 통상공동소송은요. 통상공동소송은 자, 뭐 이런 말은 안 쓰지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협의의 통상공동소송. 즉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논의되는 영역이 있어요. 즉 합의락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이든 소송법이든 간에 어떤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한하려면. 근데 그런 법률의 규정 없이 실체법이나 소송법의 법률의 규정 없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인 현실적인 필요성만으로 이걸 합의락정 필요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바로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의 문제 의식이고요. 이게 바로 65조 전문에서 고유필을 뺀 영역, 고유필이 해당하는 영역, 고유 영역을 뺀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통상공동소송은요,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심판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규율하는 원칙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에요. 공도권이요. 공도권이고 요거에 의해서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묘자진 당판이 있는데 다 불통일로 가고요. 다 개별적으로 다 가는 거고요. 다 독립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상공동소송에서는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만 이제 약간 어떤 문제만 수정이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요거는 다 똑같이 가는데 소송 자료에 있어서만은 좀 특이하게 보자는 거예요. 수정을 하자는 거죠. 소송 자료에 있어서만은 좀 수정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의 원리로서 논의되는 영역인데 그게 사실은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하고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주장 공통과 증거 공통의 문제고요. 요걸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요자진당판에서 이렇게 불통일로 간다 그랬는데 상소했을 때도요. 분리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일부만 이심한다 그랬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인데 부정하는 게 통설 판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으로 넘어오는 거고 요걸 요렇게 연결시키면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수적 공동소송은요. 필수적 공동소송은 그게
합의락정 필요성이 실체법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소송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즉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공동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소송 수행권도 공동으로 귀속하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소송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 공동이 강제가 되는 경우, 그게 바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요. 즉, 이 개념 표지는요, 우선 실체법적 근거에 의한 거고요. 처음부터 같이 할 것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공동조 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락시의 보정 방법으로는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규정과 공동소송 참가에 의한 게 아까 문제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적 근거에 의한 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란 말이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자,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소송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의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판력 플러스 반사요 할 때 보셨지만요. 반사요 이렇게 포함되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누락됐을 때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나 또는 공동소송 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요. 요것도 역시 심판 방법이 요자진 당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합의락정을 하기 때문에 통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더라도 원칙대로 돌아가서 전부 2심하고 전부 확정 차단되는 게 원칙이고요. 나아가서는요, 심판 대상까지 전부가 돼버리죠. 심판 대상도 그 공동소송인들 전부가 돼버리고요. 일부만 불복해도. 그래서 그거를 불변금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주관적으로는 배제되지만 객관적으로는 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다 보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상하다 그러고서 왜 상소인은 이건 나중에 상소할 때 말씀드릴게요. 상소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함께 문제되는 게, 상소를 일부만 했으면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자, 통공에서는요, 당사자 지위에서 요거만, 당사자 지위가 다 독립적이다, 내 소송관계에서만 당사자다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전부는요, 요 당사자 지위가 뭘로 얘기가 되냐면 저런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밑으로는 전부 다 요걸로 대체가 돼요.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가 뭐냐, 요게 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실 때.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도 역시 견해 대립은 있지만요, 세 개의 소송 관계가 병합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가시는 게 편하고요. 물론 3면 소송설도 있지만 3개 소송이 병합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가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단순 병합으로 되고, 역시 이것도 합의락정을 하고 요자진당판에 문제가 있고요. 요거와 똑같이 가고요. 필공처럼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예비적 선택적 병합에서는요, 어제 객관적 병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객관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를, 이제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하고 다른 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어제는 해제 조건부 심판 청구였죠. 택일적 인용 해제 조건부, 아니면은 주의적 청구 인용 해제 조건부 심판 청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용이 되면 심판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주관적인 면에 있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성에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심판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주의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택일적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해제 조건부 심판 청구가 아니라 인용 판결 청구예요. 본질이요. 그 다음에 자, 어제 선택적 병합, 객관적 선택적 병합에서는
객관적 선택적 병합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경우는 도저히 선택적 병합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못 시킨다 그랬는데, 자, 주관적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반드시 예비적 공동소송이든 선택적 공동소송이든 양립 불가능성을 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선택적 병합과 다른 점이고요. 자, 이게 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자진당판도 일로 가거든요. 합일확정으로 가고 필수적 공동소송처럼 가는데, 문제는요, 예비적 공동소송이나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는 그 주의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간에, 아니면 그 택일적 당사자 간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대방이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요,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인이 본인이요, 난 대리권 수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을 먼저 주의적인 당사자로, 주의적 피고로 해서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고, 무권 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대리인이라고 했던 사람을 상대방으로, 예비적 피고로 해서, 예비적 당사자로 해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 135조 책임, 민법 135조 책임을 물으라고 추궁을 하는 걸 청구를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보세요. 둘 간에는요, 보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원고하고 싸우는 면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딱 한 가지 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돼요. 한 가지 면이 아니고 내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조문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의 요건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내가 대리권이 없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결국 요건사실 하나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대립되거든요. 자, 그런 잠재적인 대립관계, 쟤와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관계. 또 우리가 민법에서요, 공작물 책임이라는 걸 보셨죠. 공작물 책임이라는 걸 보셨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점유자가 근데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를 주의적 당사자로 해서, 주의적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작물 책임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러면은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공동소송으로 묶여 있지만 대립돼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특유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소송 요건이나, 원래는 이게 통상공동이 될 사람들이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판결에 여력에 미치는 관계도 아니고 권리 의무가 공동기속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통상공동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이 67조에서부터 69조까지를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자진당판이 전부 다 이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처럼. 그런 단 한 가지 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때문에 이 소송 자료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갈 것인가, 요게 문제가 돼요. 요게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구에 따라서 특히 자백 문제가 되고요. 자백을 과연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요, 무권 대리인이 나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요, 나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백이거든요. 아니, 자기한테는 대리권 없는 게 자백이지만 원래 자기하고 같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대리권 있다라 그러면 그건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백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둘 다 같이 자백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의적 당사자가 있고 예비적 당사자가 있을 때 둘 다 같이 자백했을 때 그럼 누구를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이 67조부터 69조까지를 70조에서 준용을 하면서, 다만 청구 포기 일락과 화해와 소치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락하고 화해가 문제가 되고요. 주로 이제 일락 가지고 문제가, 견해가 대립돼요. 요 일락의 문제를, 예비적 당사자가 일락한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고요. 또
자, 소송 진행의 문제지만 결국 소송 자료의 문제로 화하는 문제. 즉, 기일혜태의 문제. 기일혜태 하면 자백간주 같잖아요. 그래서 기일혜태 자백간주를 필공처럼 갈 건지 통공처럼 갈 건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지금 이게 하지 말자라는 걸 지금 입법해놨단 말이에요. 인정해주지 말자라. 예비적 선택적 병합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작년까지 이제 대세였는데, 교수님들의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슈 선생님은 뭐 긍정을 하셨죠. 긍정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건데, 그게 입법이 작년에 그냥 획기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급하게 그렇게 논의 막 그렇게 되고 있는 중에서도 급하게 입법됐기 때문에 엄청난 핵폭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요 견해 대립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요거를 시험에 내시면 굉장히 독한 교수님일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 끝나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전에. 그죠? 참고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문제를.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요렇게 병합 형태가 요래요. 자, 그래서 그 오늘 나눠드린 표는요,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책 보면서 쭉 갈 거거든요. 책 보면서 갈 건데 결국은 이 심판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아주 쉽게 익혀져요. 그리고 딱 보면 비교가 되시죠.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고 나면 더 쉽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소를 찾는 거예요. 주소. 주소가 어디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들이 어떤 요건하에서 성립되느냐, 요 문제하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본질적으로. 근데 그 요건이 뭐냐? 그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독립당사 참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아니면 소송승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아닌가? 필수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이제 요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심판 방법 측면에서는 아주 획일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주 도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식적으로. 자, 다수당사자 소송, 그리고 당사자 복수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 복수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뭐 첫째 패러그래프는 안 보셔도 되겠죠? 뭐 둘째 패러그래프의 끝에서, 그러니까 맨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예요. 취지죠. 공통의 쟁점에 대해서 통일적인 심판을 하게 되어 밑에 줄에 판결의 모순 조촉을 방지할 수 있고 소송 경제에 도움도 된다. 그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죠?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처음에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책을 한번 쭉 넘겨볼게요. 제1절에 공동소송이 나와요. 공동소송이요. 자, 이게 원래 병합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객관적 병합에서도 본 것처럼 앞으로 빼서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전이 제2절에 공동소송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 삼아서 이렇게 한 건데, 요렇다고 해서 후발적 병합의 경우는 공동소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병합 형태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소송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뭐 쭉 나오고 넘기시면은요, 공동소송의 종류 그래가지고 606페이지에 통상공동소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판 방법이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으로서 나오고 수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이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610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합유 총유 공유관계 요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공유죠. 공유도 우리가 오늘 깔끔하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나오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기발력이 확장되는 관계에 있으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된다. 그것만 아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그런데 이건 사실 통공 뒤에 나와야 될 건데 여기 나온 거예요. 이론적 합의락정소송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또 심판 나오죠. 그래서 요자진당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나오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그래서 소송의 형태, 허용 요건, 심판 방법, 그래서 여기는 자진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요자진당판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이제 이슈 선생님은 써놓진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적용 평면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가 나오죠?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일종이라고 그랬고요. 자, 첫 번째 요건이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요 요건 때문에 여기 서술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과 관련해서 자격상실이라든가 탈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같이 써져 있는 거고요.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법전 편제에 맞춰서 제3절이 제3자의 소송 참가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보조 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 참가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참가인의 지위, 그 다음에 참가인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요게 명문화됐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 고지가 문제된 거예요. 이것도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당사자 참가가 650페이지에 나오고요. 독립당사자 참가도 굉장히 뭐 길게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권리주장 참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읽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요것도 오늘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방지 참가가 나오고, 참가, 취지, 그 다음에 뭐 편면 참가, 쌍면 참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편면 참가가 입법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참가 소송의 심판 나와갖고 다시 또 요자진 당판, 요 순서대로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2페이지 보면 단일 소송, 공동 소송으로 환원되는 경우, 즉 독당참 소송이 붕괴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소송 참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조 참가 2개, 소송 고지 껴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4절에 당사자 변경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사자 변경,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나오고, 성질, 허용될 때 성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그래가지고 티고 경정하고 명문이 있는 경우에요. 필공추하고 이렇게 나오고, 뒤에 673페이지 뒤에 예성공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송 승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분점을요, 임당변하고 소송 승계를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냥 병렬적으로 써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이게 같은 차원에서 당사자 변경 차원에서 같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좀 명확히 하시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소송 승계도요, 당연 승계가 맨 처음에 나오고, 이건 우리 기본적인 건 다 봤었어요. 그쵸? 절차 중단에서 다 봤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소송물 양도가 나오는데, 소송물 양도에서 여러분들 어제 이제 우리가 양도의 의의를 봤었고요. 그쵸? 의의를 봤었고, 그 다음에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이렇게 나오고, 전주의 지위와 소송 때, 그러고 나면 끝나요. 그러고 나면 주관적 병합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많은 것 같죠? 굉장히 80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많아요. 많은데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로 줄이고 어떤 부분은 왁구로, 틀거리로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숨막혀 하시지 마시라고요. 전혀 숨막힌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버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쉴 때 안 됐죠? 네. 네. 공동소송부터 보세요. 공동소송부터 보시면은요. 자, 뭐, 의의는, 첫째 줄에 공동소송이라 함은 한 개의 소송 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다 뒤에 나오는 것들 얘기고요. 다 필요 없어요. 자, 발생 원인과 소멸 원인, 그래서요, 1과 2에 이제 발생 원인이 나오죠. 원시적 발생 원인, 후발적 발생 원인 그러는데, 원시적 발생 원인은 뭐예요? 뭐 처음부터 소를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죠. 뭐 그래서 셋째 줄에요. 소유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맨 첫 줄에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거야. 처음부터 밑에 줄에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밑에 줄에 소유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다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발생 원인 보세요. 자, 후발적 발생 원인 보시면은요, 첫 번째, 점이래.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자, 임당변이죠? 그 다음에, 참가 승계, 소송 인수 승계요. 소송 인수,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소송 승계죠? 이게 법정 당사자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 참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참가 형태죠? 그 다음에, 변론병합, 요거는 이제 법원이 변론병합해가지고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데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승계하는 경우 그랬어요. 요것도 이제 수계한 여러 사람들 간에 전부 다 공동소송이 된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공동소송이 된다. 근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요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요. 네, 소멸 원인은요. 첫째 줄에 일부 판결. 그러니까 종료되는 원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부 판결 밑에 줄에 일부 화해, 포기, 일락, 일부 취하. 그 다음에 변론 병합의 대꾸에서 605페이지에 변론 분리. 요 정도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나뉘어진다 그런 거죠.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그러고 나와요.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65조를 펴보세요. 65조를 보시면은요, 공동소송의 요건 그래가지고,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보세요.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이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여러 사람에게 공통, 그 다음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동일이죠? 동일 원인이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래시 딱딱 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문 후문할 때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동종이죠. 사실상 또는 법률상 동종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 이게 동종이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요. 이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에 대해서는 통상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으로 서술하시는 분도 있고 이시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으로 앞에 빼서 서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그렇게 문제는 안 되고요. 왜 그런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만. 자, 전에 제가 65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돼 있었죠? 65조 이게 65조였고 이게 전문이고 이게 후문이었고요.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경우가 있었고 권리 의무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있었고 동종이며 동종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문이고 후문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부분에 사실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깎아먹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공유자들도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의자들도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깎아먹는 거고요.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요 전문 부분을 가지고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논의되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수정의 원리가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관 선수가 여기 얘기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이다 서술하시는 분은 요 부분에 착안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를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이다 생각하시는 부분 요거까지 착안을 하시는 거예요. 별 차이는 아니에요. 별 차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실 건 뭐예요? 요 부분에 있구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요 부분에 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그러고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나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관적 요건역인데 넷째 줄에요.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박스 치세요. 객관적 요건, 직권조사 사항. 주관적 요건 박스 치시고요.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 박스 치시고요. 자, 항변사항이에요. 주관적 요건은 이 65조 얘기는 항변사항이에요. 이런 게 없어도 이의 없으면 괜찮아요. 치유돼요. 공동소송으로 묶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주관적 요건 그러고서 첫 반가로 1이 공통이죠. 그래서 반가로 2가 동일이고요. 반가로 3이 동종이고요. 자, 그래서 권리 의무 공통하는 경우를 보세요. 예를 보시면 여러 사람의 합유자, 공유자, 연대채권자, 연대채무자, 불가분 채권자, 불가분 채무자. 그래서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경우란 말이죠. 서로에게. 공통되는 권리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발생 원인의 공통 그랬는데 권리 의무가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에 동일 사고의 피해자들 이런 경우요. 동일 사고에 대한 가해자들.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 피고로 하는 경우 그랬고요. 자, 각 주일에 보시면은요. 통상공동소송으로 단순병합으로 보지만 두 피고의 관계가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그랬는데 자, 호문혁 선생님 책을 747페이지를 찾아보면 각주에 그냥 통상공동소송으로 서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각주는 무시하시고요. 어제 우리가 이 표를 봤었죠.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표를 봤었고 반사유효할 때 봤었어요. 다 누구든지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반사유는 반쪼가리 반사유라고 그랬고요. 승소할 때만요. 자, 그 다음에 동종은요. 그 밑에 줄에 동종의 매매계약 그거만 줄 쳐놓으시면 돼요. 동종 매매계약에서 여러 사람의 외상매수인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관 선수 그랬는데 그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시면 작은 것이 둘째 줄에 보시면요. 자, 1, 2유형 즉 공통동인 전문하고 65조 후문과는 법리상 몇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전자에는 관련 재판적 관이죠. 밑에 줄에 선 정당사자 그 다음 밑에 줄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수죠. 밑에 줄에 이론상 합의락정 소송이 논의이죠. 그래서 이관선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네 가지가요. 자, 객관적 요건으로는요. 첫째 줄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름으로 청구의 병합 요건 구비해라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그 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동종 절차일 것 그랬고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공통에 관할 것. 그래서 동관이고요. 동관이에요. 점이라고 점이가 동관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의 종류가 이제 나오죠. 공동소송인 간에 합의락정이 필수적인가 여부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그랬고요. 자, 통상공동소송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의의는요. 통상공동소송이라 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의락정이 필요가 없는 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즉 얘는 지고 얘는 이기고 그래도 상관없는 소송. 그 다음에 합의락정 필요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 얘가 나오는데요. 얘는 거기서 두 줄 내려가셔서 끝에 있는 거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를 상대로 하는 청구 거기만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제외하고 공동소송은 모두 통상공동소송이며 그것까지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하나만 하는 얘기죠. 필공 빼놓고는 다 통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필공 빼놓고는 다 통공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심판 방법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심판 방법을 지배하는 원칙이 바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66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그래가지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그 다음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소송 자료하고 소송 진행 얘기만 써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부분들도 다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독립적으로 간다는 거고 자, 개념을 보시면은요. 책에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합관계나 협력관계는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해서 소송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자, 처음부터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자진당판이 그대로 순서대로 써 있어요. 반가로 1이 요고요. 그 첫째 줄 끝에 나오죠. 소송요건의 개별 처리. 그 다음에 반가로 2가요. 자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소송자료의 불통일 이렇게 돼 있고요. 반가로 3이 진이고요. 거기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소송 진행의 불통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는 당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당사자 지위의 독립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5가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재판의 불통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치시고요. 다 불통일로 가죠. 자, 우선 소송요건 개별 처리 보시면은요. 소송요건은요. 항상 이제 앞으로 심판 방법 나올 때 소송요건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심사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전원이 함께 처리하느냐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인데 자, 심사 처리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의 전부는 각 공동소송인마다 개별 심사 처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결 있는 사람만 나가라 그러면 돼요. 그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요. 자예요.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의 소송행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반가로 1에서는 소송요건 전부에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의 소송행위 그러는데 아까 그 나눠드린 표에 의하면 항상 논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 표를 그 표는요.
논점이 항상 소송 자료는 1인 행위 중에 유리한 것, 1인 행위 중에 불리한 것, 상대방의 행위 이렇게 항상 논점이 이렇게 돼 있고 소송 진행은 절차 정지, 그러니까 중단 중지, 그 다음에 기일 기간 불준수는 어떻게 되느냐, 상소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상소 효력과 심판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로 논점이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만 이게 이제 상소하지 않은 패소 후에 불상소한 자 얘기고 통공에서만 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재판에서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얘기하고 판결 내용이 구구에도 상관없느냐 요 논점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2에서요. 자,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의 소송행위 그러는데 이제 통상공동소송만큼은 어쨌든 다 개별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 분리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자, 밑에 줄에요. 청구 포기 일락 거기 동그라미 2를 치시고요. 동그라미 1 청구 포기 일락 자백 화해 또 소 또는 상소 취하 상소 제기 등 각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각자 그 행위 한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런 거고요.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청구 포기 일락 자백 화해 그 다음에 소취하 상소 취하 상소 제기 이게 항상 공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2 공동소송인은 공격 방어 방법을 개별적 제출하고요. 주장을 달리 해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백하고 얘는 다투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밑에 줄에 따라서 주장을 달리한다 하여 성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에 관한 사항 박스 치시고요. 이게 진행 문제예요. 1인에 관해서 생긴 사항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통공은 안 준단 말이죠. 통상공동소송은. 그래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영향이 없다. 소송 진행에 불통일 그랬고요. 그 줄에 동그라미 1 중단중지의 사유. 자, 중단중지 사유 생기면 그 사람만 중단시켜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밑에 줄에 동그라미 2 기일 기간의 혜택. 그것도요. 기일 준수한 놈은 준수한 거고 해태한 놈은 해태한 놈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간다는 거고요. 해태한 놈만 자백간주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그래서 자, 요건 진행의 문제인데 그 효과는 소송 자료의 문제로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은요. 밑에 줄에 자백간주, 취하간주의 불이익 그랬고요. 그 기일기간 혜택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4 상소기간이요. 개별적 진행 그랬어요. 상소기간. 동그라미 4 상소기간. 그렇게 네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당 보시면은요. 각 공동소송인은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자신의 소송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 통공에서만 이런 특이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요. 문제가 뭐냐면 밑에 줄에 대리인, 보조참가인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소송고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줄에요. 증인능력. 밑에 줄에 있어요. 증인능력. 뭐에 대해서냐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만 관계 있는 자기한테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면 증인 능력도 있다. 왜냐하면 제3자니까 이런 거고요. 이게 당에 관한 거고요. 자, 통상공동소송에서만 당에 관한서 요 얘기가 나와요. 자, 5번에요. 이번엔 재판이에요. 본안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줄에요. 끝에 변론분리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2 판결 내용 고기만 줄을 치시면 돼요. 99 동그라미 치시고요. 99 판결 내용 99 괜찮다는 거고요. 99 크로스터 아니에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요. 둘째 줄 중간에요.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변론증거조사 판결도 같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고요. 그 줄에 사실상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재판 통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유자지 당판을 본 거는요. 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상. 그리고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본 줄은 뭐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기일도 같이 잡고 심리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재판도 결국 내용도 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은 그렇다는 거고 법률상은 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나오는데요. 자, 그 옆에다가 소송자료 면 수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자진당판 중에 자만 수정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만 소송 자료면에서만 뭐냐면 한 사람이 공동소송인 중에 통상공동소송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거를 원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도 그 주장을 했다라고 봐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요. 그 다음에 증거를요. 한 공동소송인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댔을 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원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그 제출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바로 왜냐하면 원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각자 공격 방법, 방어 방법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대로 판단하고 제출 안 한 사람은 제출 안 한 대로 그냥 판단해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은 약간 모순저축이 빚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승객들이 전부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죠.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공동소송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는 사실 주장했다 그래서 누구는 다투고 누구는 뭐 자백하고 뭐 이래가지고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손해배상 받고 누구는 손해배상 못 받고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똑같은 사고로 인해서 똑같이 다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이거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요. 뭐냐 이 법관들이 또라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정을 해보자.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소송 자료 면에서 통일을 시켜줘서 결국은 본안 재판을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거겠죠. 내용을요. 그 문제의식이 바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이에요. 수정. 그래서요. 둘째 줄 끝에요. 공동소송인 간에 실질적인 결령관계가 있는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박스요.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자, 이렇게 동일한 지금 사실상 원인에 기한 경우 이건 동일이죠. 그죠? 동일이. 그러니까 65조 전문에 해당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게 주인인데 이 사람한테도 외상 주고 이 사람한테도 외상 주고 이 사람한테도 외상 줬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 다른 사람들이에요. 외상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외상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꺼번에 공동소송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통공으로 묶어놨어요. 다 공동피고로 해갖고 묶어놓고 외상 대금, 매매 대금을 다 내놓으라고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통일시켜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동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필요 없고, 공통 동일의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박스의 경우에 재판의 모순 저촉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려는 법리. 그랬어요. 그래서 A에 나오는 게 증거 공통이고요. B에 나오는 게 주장 공통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증거 공통을 보셨어요. 그죠? 엊그저께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자유심증주의에서 보셨죠? 그게 페이지 440에 있었고 그때는 뭐였냐면 대립 당사자 간의 증거 공통 문제였어요. 그죠? 즉 증거력의 자유평가로 인해서 자유심증주의로 인해서 한 증거는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뒤집으면 상대방에게도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 얘기는 증거를 서로 공통해서 공유한다라는 얘기죠. 그 증거에 대해서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 공통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 공통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첫째 줄에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 이게 심증의 소스죠? 두 가지가 얻은 심증은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공통으로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는 박스 치세요.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요. 원용이 문제예요. 그를 위한 유리한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를 공동소송인 간의 증거 공통의 원칙. 그랬고요. 밑에 줄에 통설 동그라미요. 자, 이제 이순 선생님은 그냥 서술하는 식으로 쓰셨는데 사실은 이게 증거 공통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통설은 긍정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서술돼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줄에 두 가지 예외 박스 치시고요. 동그라미 1하고 동그라미 2가 있죠. 공동소송인 간의 이해상반 박스 치시고요. 이해상반의 경우 밑에 줄에요. 명시적인 원용을 요한다. 거기다가 줄을 치시고요.
이해 상반 박스 명시적인 원용을 요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는요. 공동 소송인 중 한 사람이 자백 박스요. 그때는요. 어쩔 수 없죠.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밑에 줄에 자백대로 사실 확정 그랬고요. 하지만 그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밑에 줄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영향 그랬어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자, 각주 1번을 보시면은요. 자백 간주가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해 서로 배치된 내용의 판단을 내려도 위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까 재판의 불통일에 관련된 건데 그게 주장 공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주장 공통에 들어갈 판례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 공통인데 그 요 두 가지 예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예외를요. 자, 주장 공통을 보시면요. 문제가 첫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 문제가예요. 공동소송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 유리한 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 동그라미요. 없어도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가? 문제 표시 끝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그 세 줄이 문제 표시고요. 자, 거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까지요. 한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를 묶으시면 그게 부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거기서부터 시 전까지요. 끝까지 묶으시면 그게 긍정설 또는 한정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이에요. 긍정설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설과 긍정설 이렇게 나뉘어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는가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판례나 일부 학설은 주장 공통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랬고요. 근거는요. 66조의 명문 규정과 변론주의를 근거로 한다 그랬고요. 66조 아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규정이에요. 그거와 변론주의를 근거로 한다 그랬고요. 변론주의 뭐예요? 주장 책임이죠. 주장 책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나오고요. 주채무자하고 보증채무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 보증채무자가 항변을 안 하는 경우인데 셋째 줄에요. 거기서 세 줄 내려가시면 주채무자 A 박스 치시고요.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의 소멸 박스 치시고요. 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그 다음에 항변하지 않은 보증채무자 B 박스 치시고요. 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 박스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 동그라미요. 함을 전제로 원고 청구 인용. 요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 공통 원칙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주채무 소멸한 걸로, 한 사람한테는 주채무 존재하는 걸로 지가 주장하기에 따라서 딸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 주에 93-47196, 90-587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판례요. 93-47196이 우리 자료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별게 없고요. 보시지 마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 예전에 62조였어요. 우리 민소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춰볼 때 통공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 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재판 요지였단 말이에요. 똑같죠? 똑같아요. 별다른 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66조 명문 규정하고 변론주의하고 요 근거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멋있는 말이 나오죠. 역사적 사실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논리의 거역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두 개로 상반되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호문영 이건 여담으로요. 호문영 선생님은 이 말씀을 각주에다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는 정말 그렇게 재판관이 법관이 그렇게 하나밖에 역사적 사실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해서 그렇게 재판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만한 것이다. 아주 오만한 것이다. 변론주의를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이다 이렇게 비꼬아 놓으셨어요. 각주에다가. 그리고요. 자,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변론주의로 가고 통상공동소송 원칙대로 가자면 이건 당연히 이런 거 부장해야 돼요. 주장공통이라는 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요. 서로 모순되는 사실인정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이 자칫 법원이 어이없는 재판을 한다고 불신을 한다. 요거고요. 그래서 세 줄 내려가시면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의해 공통사실이 주장되었을 때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와 저촉 동그라미요, 행위 동그라미요,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 동그라미요, 되는 한 두 가지 요건이 나오죠? 그자에게도 효력 동그라미요, 미친다. 그게 한정적 긍정설이에요. 즉 요건이 뭐예요? 어떤 공통한 유리한 어떤 사실이 주장됐을 때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유리할 것, 다른 사람에게 유리할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저촉 행위를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라는 거죠.
자, 그게 긍정설이고요. 자, C에 무슨 당연의 보조 참가 이런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성명가 행사로 나오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세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통공에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다만 요자진 당판 그거 각자 간다. 그 다음에 수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공통, 증거공통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증거공통은 통설이 긍정하고 주장공통은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별게 없어요. 통공에는. 자, 필수적 공동소송은요. 첫째 줄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간의 합의락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공동소송이다. 그랬고요. 67조 그랬죠? 자, 67조 규정을 보세요. 여러분 66조, 67조는 다 중요해요. 68조 거기 있는 조문들은 다 중요해요. 67조 보시면요.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첫 번째,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빡치시고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즉 유리하면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송 자료 문제고요. 그 다음 2항도요.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이것도 소송 자료죠. 이번엔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빡세요. 효력이 미친다 그랬고요. 자, 그것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번에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고요. 상대방 행위는. 그 다음에 진행 얘기가 나오죠.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 정지죠.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중지는 모두 빡세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진행도 통일된다. 그러니까 소송 자료하고 소송 진행이 지금 대표적인 예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대표적인 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거기서 책으로 세 줄 내려가시면요. 요거를 합의락정 소송 또는 특별공동소송인데 합의락정 소송 여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자, 첫째 고줄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공동이 강제되느냐 여부에 의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실제법적 근거에 의한 거냐, 소송법적 근거에 의한 거냐. 즉 실제법상으로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내지는 그 효과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공동이 처음부터 강제되느냐 아니면은 소송공동 강제 안 되지만 한번 끼어들면 그때부터는 합의락정을 시켜줘야 되느냐 요렇게 여러 가지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고유필하고 유사필은요.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나오죠. 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보시면은요. 자, 둘째 줄에요. 여러 사람에게 소송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소송수행권이요. 공동으로 귀속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 격박세여 을 잃어 부적법해지는 경우이다 그랬고요. 그 줄에 실체법상 관리처분권 박스요. 즉 소송수행권 박스요. 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귀속 박스요. 공동귀속 되는 때이므로 실체법상 이유 박스요. 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공유 조문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민법 조문을 한번 펴보세요. 공유를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유를. 자, 263조부터 266조까지 보시면은요. 265조까지요. 자, 우리 민법에는요. 자,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각각의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세요. 263조는요. 공유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분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째 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지는 실체법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는요. 실체법 규정을 보면 돼요.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분에 관한 소송은 지분권 처분이든 지분권 보존이든 어쨌든 지분권에 관한 소송은 단일하게 할 수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통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해도 통공이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규정이 이제 264, 265인데요. 자, 처분행위가 나와요. 264조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유물에 관한 처분행위는요. 앞에 우리 좀 전에 지분 봤고요. 공유물에 관한 처분행위는 전원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원이 함께 해야 되죠.
즉 공유물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전원의 필수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266호조를 보시면요. 관리행위하고 보존행위가 나와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랬으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때 문제는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것이 소로 제기되는 경우다. 그러면 그 경우는 적어도 지분과반수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조문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못 보셨죠?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즉 공유물에 관해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이라면 각자가 해도 상관없고 혼자 해도 상관없고 같이 해도 통상공동소송이고 소송공동강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란 말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요것이 바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고 그것이 바로 소송수행권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서 그런 권리를, 실체법상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소송수행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속하니까 소송수행권도 공동기속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당사자적끼리 흥결이 되는 경우, 그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요. 자, 조만한 글씨로요. 거기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기속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 여부를 가리는 관리처분권설이 통설 박스 치시고요. 자, 밑에요. 다른 견해가 나오죠? 다른 견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그 부분이요. 읽지 마시고 X표 쳐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답안지에 쓰시려고 생각하면 더 피곤하고 골치만 아프시고요. 헷갈리시기만 하세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관리처분권설로 간다. 통설 판례 관리처분권설로 간다. 실체법 규정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어떤 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가, 관리행위에 해당하는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그 가치평가가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견해가 대립하는 게. 아시겠죠? 다른 데서 견해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소송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형성권의 공동기속 이렇게 나오고요. B에 합유 또는 총유관계 이렇게 나오고요. C에 공유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돼요. 형성권의 공동기속은 별게 아니고요. 자, 첫째 줄에 보세요. 형성소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기속된 경우, 그 줄 끝에요. 타인 간의 권리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그랬어요. 그게 형성권 공동 기속하는 경우인데요. 보세요. 별거 없어요. 재산관계 소송 그랬고 공유물 분할 청구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경계 확정의 소 박스 치시고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요. 다 우리 민법 규정에 그렇게 있잖아요. 전원이 함께 분할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계 확정 소송도 이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유필공설이 있어요. 각주 1번을 보시면은요. 그 전에요. 경계 확정에서 그랬는데 우선 거기 읽어보세요. 경계 확정에서 박스 치셨고요. 611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공유 토지의 경계 확정 청구는 근거가 뭐냐면요. 거기 박스 치세요. 공유 토지 자체, 공유물의 처분 변경 박스 치시고요. 을 구하는 소이므로 소송 수행권이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나서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판례도 같다. 그랬어요. 자, 그 위에다가요. 고필공설이 통설 판례예요. 그 다음에 유필공설이 각주에 나와 있는데 호문혁 교수님이고요. 자, 반대설인 호문혁 교수님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이다 그랬고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왜 그런지가 나와요. 자, 거기에 대한 판례와 같이 나오죠? 그 16페이지에요. 밑에서 두 번째 이제 611 각주일 2000-24207 나오는 게 그 판례예요. 우리 판례요. 토지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후문혁 교수님은요. 그러나
이 경우는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는 달라서 공유자 중에 1인이 청구한다고 지분에 한해서 경계가 정해진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1인이 청구하더라도 공유물 전체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지 않은 공유자는 그 판결에 반사적 효력을 받으므로 이런 경우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고요. 자, 호문혁 교수님이 반사적 효력이라는 말을 잘 인정 안 하시고 개념 부분에서는 애매하게 쓰시는데 단 한 부분, 반사효라는 말을 명확히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이라는 것에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그 공유 지분이 어떤 부분에 있는 건 아니죠. 전체에 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와의 경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걸 지분권을 행사해서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경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호문혁 선생님 견해는 뭐냐면 이거 뭐하러 전부 다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소송공동 원래 이거 공유물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분권 행사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지분권 행사로. 지분권 행사로 보면 어차피 지분을 행사해도 토지는 전부에 대해서 경계가 정해져야 되니까 마찬가지고 다만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반사효가 미치니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들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이고요. 거기 그러니까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사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은 그냥 개념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가사소송은요. 첫째 줄 끝에 혼인 무효 취소의 소 그리고 끝에 그 줄 끝에요. 부부를 각 공동피고로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죠? 당사자 적격할 때요. 그 다음에 회사관계소송은요. 첫째 줄에 그것도 무시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줄만 쳐도 돼요. 판례는 청산인 해임에서는 그 법률 관계의 당사자인 회사와 청산인 둘을 공동피고로 해야 한다.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고요. 다른 내용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재산관계죠. 민법상의 재산관계인데요.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